네, 일본이 백색 국가 목록, 즉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시켰습니다. 적반하장이다 이런 말이 그냥 불쑥 튀어나오는 상황인데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우리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현명한 판단 그리고 결정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그래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야당의 정책통, 경제통이라고 불리는 두 분의 정책위장, 바른미래당 최이배 정책위장 그리고 정의당의 박원석 정책위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여러분들 이 보이는 라디오 그리고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어요. MBC 미니로 들어오시거나 유튜브에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귀찮으시면 그냥 이승원 이렇게 검색하시면 지금 두 분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얘기하기 전에 일단 두 분은 관계가 좀 있으신가요? 저희가 둘 다 시민운동을 했거든요. 네네. 참여연대에서 저는 94년부터 상근 활동가로 일했고 우리 최이배 의원께서는 98년인가? 예, 제가 98년도에 90년대부터 소액주주 운동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제가 자원 활동가로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6개월을 저도 상근을 하면서 이제 일을 했었거든요. 그때 뭐 이제 박원석 의원님은 전 의원님은 옆자리에 있는 그때 다른 팀이었죠. 경제팀이고 저게 이제 다른 팀이어서. 그러니까 90년대부터 보신 거예요, 두 분은? 인연이 굉장하시네요. 오래된 인연이.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얘기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지겠군요. 네. 본격적인 얘기하기 전에 오랜만에 뵌 우리 최이배 의원님한테 이것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바른미래당이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니 이거 언제까지 싸웁니까? 지난 봄부터 싸운 것 같은데 여름이 지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서로 짐 쌀 생각은 없고 네가 가라 하와이 거의 이런 분위기인데 그렇죠.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제 당이 처음 손학규 대표가 단식을 이제 작년 12월에 하고 이제 선거법 개정을 하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해서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만들자. 그렇게 해서 다당제를 제도화하자. 그랬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 정치의 합의제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뭐 이제 그런 그 한국 정치 구조 개혁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손학규 대표가 가지고 있는 큰 그림이고 그 안에서 이제 다당제를 함으로써 이제 바른미래당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생존할 수 있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이 다당제를 통해서 바른미래당을 계속 살아남고 가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시는,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있죠. 이제 그 분들과의 이제 지금 그 근본적인 의견의 차이로 인해서 지금 당의 어떤 갈등이 계속 되고 있다고 보고 뭐 이제 그분들은 이제 결국 손학규 대표가 사퇴를 해야 본인들이 당권을 잡고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싶어하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3당으로서 살아남기보다는 결국 양당 구도 하에서 뭐 살아남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런 근본적인 차이 때문에 계속 내분이 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최이배 의원님은 손학규 대표와 조금 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제 뭐 다당제에 대해서 동의하고 특히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가 반드시 한국 정치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저도 손학규 대표를 지지하고 같이 있는 것이고요. 뭐 손학규 대표와 개인적인 뭐 인연이 있어서 친해서 뭐 그런 것은 아니고 정치적인 입장이 그냥 입장이 같을 같다라는 뿐이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고요. 다음 주에 손 대표가 뭐 중대 발표한다고 아는 내용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월요일 날 이제 이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버티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이제 앞으로는 우리 당을 어떻게 이끌고 가고 싶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손학규 비전을 제시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석 전에 10% 공약은 어떻게 된 겁니까? 뭐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별로 유효하지 않습니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같이 합심을 하면서 10%를 올리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끌어내려고 흔드는 상황에서 이 10%를 솔직히 만들어낼 수가 없는 구조를 만든 것에 대한 것을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만 여쭤보겠고요. 박원석 의장님 뭐 해주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옆에 안타깝다 아니, 뭐 이런 들어오기 거. 전에도 우리 최이배 의원하고 얘기를 나눴는데요. 기본적으로 안타깝고요. 그렇군요. 우리 정당법에 보면 창당 조항, 합당 조항은 있는데 분당 조항이 없어요. 그러네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결혼제도도 네. 이 법적으로 결혼도 할 수 있고 이혼도 할 수 있고 합의 이혼도 할 수 있고 재판도 할 수 있고 다양한데 네. 이게 좀 평화롭게 헤어지는 방법도 정당법에 좀 명시를 좀 해놔야 넣어야 되지 되지 않을까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음. 일단 지금 바른미래당의 상태는 서로 간의 생각이 많이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당을 함께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 근데 이제 뭐 한쪽에서는 손 대표가 물러나지 않으면 방법이 없으니까 계속 물러나라 그러고 네. 손 대표께서는 아니 합법적으로 선출된 대표를 뭐 당이 약간의 부침이 있다고 해서 물러나라 그러면 정당을 어떻게 하냐. 네, 이건 네. 애초에 제3정당을 할 의지가 없는 거다. 또 이런 입장이셔서 저희는 바른미래당이 선거제도 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고 네. 또 저희가 이제 진보 정당이고 바른미래당은 약간 이제 중도 보수 정당이지만 네. 양당 체제 바깥에 있는 이런 제3정당으로서 이 제3지대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한국 정치가 변화하기 위해서 네. 이게 건전한 이제 중도 보수 정당으로 잘 발전했으면 좋을 텐데 아무튼 지금 빨리 저 혼란상을 어떻게든 해소하고 네. 이제 그런 위치에 서서 이 선거제도 개혁 잘 마무리 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그때 단식을 같이 하셨었죠. 네, 그 손 대표, 이장미 대표 같이 단식, 같이 정동영 하셨죠. 대표까지 네. 같이 단식해서 기억이 남아요. 정동영 물꼬를 대표님 텄죠. 단식은 안 하고 그때 이제 아, 장애 농성만 투쟁을 아주 이렇게 맞아, 주도적으로 맞아. 이끌어가면서 네네네. 전반적으로 시민사회들의 힘을 좀 모아주는 역할을 하셨죠. 네. 예. 뭐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두고 보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두 분을 이 경제통, 정책통 두 분을 모신 이유가 일본 때문이에요. 두 분 네. 모두 일본 수출 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과 뭐 정부 같이 하는 이 협의회 멤버신데 두 분 다 참석을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참석했습니다. 지난주 첫 회의 같이. 이게 어떤 회의인가요? 이 기본적인 성격이, 회의체를 맨 처음 이제 청와대에서 네. 그 5당 대표가 대통령과 이제 회동을 하는 영수회담이 네네. 있었고요. 그때 이제 손학규 대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제안을 하면서 구상은 현재 그 정치권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대응을 잘 못한 부분이 있다. 일본의 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음. 그래서 이거를 좀 외부에 네. 일본을 잘 아는 그리고 외교 전문가인 분들을 좀 활용을 해서 네. 결국 그 민이라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우리 인적 자원들을 끌어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서포트하고 네. 국회가 서포트해서 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그 일본과 어떤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창구 노릇을 한번 해보자라는 구상을 해서 네. 제안을 했는데 네. 지금은 좀 외교적인 그런 대응을 논의하는 공간은 아니었고요. 첫 번째 회의는 그 경제 보복에 대한 이제 경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네네. 논의하는. 그래서 민에서는 재계의 이제 각 단체의 그 회장들이 대표들이 오셔가지고 뭐 이런저런 주문을 했고 그런 네. 주문에 대해서 정부와 국회가 뭐 협조를 하겠다라는 네. 그런 논의하는 자리로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뭐 사실 민관정 협의회 그 어떤 성격이든 그동안 정치권에서 이런 협의체는 참 많았잖아요. 뭐 특별위원회도 워낙 많고. 예. 그런데 대부분 국민들은 도대체 저분들은 뭐 하시는 건가? 저 안에서 성과가 대체 있는 건가? 나타나긴 했는데 스르르 사라지는 경우도 많고 이번에는 조금 성격이 많이 다르긴 한데요. 박 의원님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뭐 국가적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여야, 뭐 경제계, 노동계 각 주체들이 힘을 합치는 위기 극복 비상 대응 기구를 만든 건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네. 어제 정부가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에 이 부품 소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 종합 지원 대책을 발표를 했어요. 네. 사실은 그 어제 정부 발표된 정부 내용의 예고편을 네. 지난번 민간정 협의회에서 개괄적으로 논의한 셈이에요. 물론 이제 정부가 대외적으로는 조금 보완이 그때까지 요구되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세세한 브리핑은 안 했습니다만 그 개요는 네. 그 당시 회의 때 네. 그 얘기하고 또 각 주체들의 의견 수렴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앞으로도 민간정 협의회의 역할은 그런 정도의 역할 더하기 국회에서 이제 입법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부는 그 입법을 통해서 뭐 이 지원이나 뭐 새로운 산업 육성이나 이런 걸 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국회와의 어떤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틀로 활용을 하고 또 재계나 노동계 같은 경우에도 각각 지금 상황에 대한 의견들이 있는데 네. 또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서
그렇게 활용을 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좀 전에도 지적을 하셨듯이 네. 이게 용두사미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용두사미가 안 되려면 분명한 어떤 목표 한두 목표. 가지라도 네네. 이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최이배 의장이 얘기했듯이 너무 이게 경제적인 사후 대책이잖아요. 경제 네네. 대책은. 그리고 어쨌든 터진 문제에 대해서 보완하는 대책인데 문제 그 자체의 원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 그 자체의 원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원점에 대해서도 이 국민적인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는데 네. 그런 데까지 조금 폭을 넓혀서 한두 가지라도 좀 목표를 분명히 하고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회의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당장 그 이제 민간 협의회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지금 기업들이 우리 이거 좀 해달라 요구하고 제안하고 아이디어도 내고 어려움에 대해서 토로하는 자리잖아요. 그분들이 가장 많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게 뭔가요? 결국은 이제 부품 소재 산업에 대한 네. 정부의 지원이죠. 그래서 뭐 그게 입법적이든 아니면 예산, 대부분 이제 뭐 돈에 관련된 그렇겠죠. 예산 네. 부분이고요. 뭐 그런 부분 이번 추경에도 일부분 그래서 반영이 됐던 것이고, 이제 두 번째로 그분들이 얘기했던 거는 이제 중소기업이 결국은 이런 부품 소재를 담당하는 역할을 그렇죠. 해야 되는데 네. 중소기업이 이런 거 개발해 놓으면 뭐 하냐. 대기업이 기술 빼가니까. 빼앗아가고 네. 아니면 또 납품 단가 뭐 깎아가지고 투자 비용 회수 못하게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중소기업 간에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달라라는 뭐 주문이 이제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뭐 박원석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경제 보복에 대한 이제 경제 대응입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이거는 외교 문제에 의해서 불거진 것이고 네. 외교로 풀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을 한 게 두 번째 회의를 할 때는 여기에 외교 전문가들이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때 그 자리에는 청와대에 이제 김상조 정책실장이 와 있었는데 네. 다음번 모임에는 그 정의용 정의용 외교안보 실장이 네. 참석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다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현재는 이제 민간에 있는 일본에 대한 그 전문가들 네. 뭐 주일 대사를 지내셨거나 뭐 이런 네네. 분들을 좀 모시자 해서 뭐 가능하면 그런 분들을 뭐 정식 위원은 아니더라도 자문위원으로라도 모셔가지고 같이 좀 논의를 하자라고 했고요. 뭐 저는 이제 그런 기회가 마련이 되면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인 어떤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일본과 어떻게 하면은 대화의 창구를 다시 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공간이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는 네. 생각입니다. 뭐 정의용 실장 같은 경우는 외교관이지만 특히 통상 쪽에도 전문가기 때문에 마침 이번 일에 굉장히 좀 적임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외교로 풀자라는 이런 제안 박원석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문제의 원점이기 때문에 결국은 해결은 거기서 돼야 되죠. 그러나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차제에 우리 경제의 대일 의존 구조, 대일 의존도 문제는 이 극복해야 될 과제입니다. 네네네. 우리가 경제 발전을 해오면서 산업 구조가 좀 기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력 산업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그 후방 산업의 경쟁력이 너무 약한 거예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는 뭐 부품 소재, 장비 이런 건 다 일본에 의존하거나 해외에 의존하거나.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저는 못 갖는다고 보고 네. 문제가 터진 김에 네. 이 후방 산업이 이렇게 취약하고 부품 소재 장비 산업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이 경제 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네. 그런 방안도 아울러서 네. 이런 민관정 협의체나 이런 토론을 통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박원석 의원님 그리고 최이배 의원과 함께 얘기하고 있는데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자폐라는 세상에서는 휴대폰 벨소리가 천둥소리처럼 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큰 소리를 질러도 먼저 안심시켜주세요. 도로의 소음이 전투기 소리처럼 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갑자기 흥분해도 먼저 기다려주세요. 사람들의 발소리가 산사태 소리처럼 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돌발 행동을 보여도 먼저 이해해주세요. 자폐는 작은 소음도 큰 자극으로 느껴지는 세상입니다. 당신의 이해가 배려하는 세상이 됩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이거 진짜 땡치지 말아요. 이거 땡치지 마요. 이렇게까지 해놓고 진짜. 라디오에서 유쾌한 세상을 만났습니다. 세상을 만나다 MBC 라디오.
새로움을 탐험하다. MBC 95.9 MBC 라디오. 네, 퇴근길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상황실 연결합니다. 민자영 리포터. 네, 상황실장 민자영입니다. 네, 태풍 소식이 궁금한데요. 네,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 부산 남쪽 부근으로 북상하면서 영남 쪽 강한 비바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가 태풍의 최대 고비가 되겠는데요. 이미 영남 일부 지역과 부산과 울산 그리고 남해 동부 앞바다 등에는 태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밖에 영남 지방도 오늘 밤 태풍 확대가 되겠습니다. 강원도와 영남을 중심으로 내일까지 시간당 20에서 50mm 이상의 강한 비와 함께 최고 200mm 이상까지 매우 많은 강수량 예보가 되어 있고요. 서울을 포함한 내륙 쪽도 내일은 비 소식 들려오겠습니다. 한편 강원권에서 돌아오는 도로들 오늘 좀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은 지금 남춘천 부근 속도를 길게 못 내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가는 길 신갈부터 광교까지 10km 구간 답답합니다.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상황실장 민자영이었습니다. 잠시 후 8시 10분부터 안영미 최욱의 에헤 라디오가 방송됩니다. 채널 고정. 네,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의원님들 팬들이 많아요. 허종현님, 와우, 최이배, 박원석. 멋진 분들이 오셨어요. 눈썹까지 보내주셨고요. 임성린님, 박원성님 반갑습니다. 이재익의 정치쇼, 이게 SBS 프로그램이죠? 타사 프로그램. 타사 프로그램. 이 PD가 저한테 문자도 보내요. 우리 프로에. 네. 이재익의 정치쇼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멋지고 존경스럽습니다. 이재익의 정치쇼가 이 정도면은 뭐 자매 결혼을 맺어야 되는 게 아닐까. 서로 염탐하고 있어요. 네. 이야기 계속 나눠볼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제 수석 보좌관 회의였잖아요. 남북 간의 경제 협력으로 평화 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좀 너무 동떨어진 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사실 나와요. 어떻게 예. 들으셨어요? 저도 뭐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북한이 하루가 멀다고 미사일을 쏘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이 이제 그런 메시지를 냈는데 굉장히 요원한 얘기거든요. 한 네. 5년, 10년 후의 얘기인데 네. 지금 당장 우리 기업들 어렵다고 하고 뭐 물론 뭐 최근에 이제 주가가 이제 어제 오늘 많이 떨어졌지만 이게 다 그렇죠. 뭐 일본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니지만 네네. 이제 그런 상황인데 대통령이 너무 먼 얘기를 했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지금 대통령한테 원하는 것은 지금 당장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그렇죠. 제시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희망을 좀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경제 대응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구체적인 대안들을 정부가 나름 마련을 하고 있고 네. 뭐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게 근본적인 대안으로 안 보인다라고 국민들도 알 거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거를 외교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뭐 로드맵이나 대안이 네. 좀 보여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좀 국민들이 실망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정부가 외교적인 역량을 더 강화하고 네. 외교적인 노력을 더 해야 된다라는 부분 계속 말씀드립니다. 근데 저는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 또 이게 의미가 없는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장기적으로는. 네. 네. 꼭 장기적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같은 수출 규제에 대응하는 방향이 크게 두 가지인데 네. 하나는 우리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부품, 소재, 장비 산업의 새로운 생태계를 육성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거고 다른 하나는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계속 이제 경제 활력을 불어넣어야 되는데 전자는 남북 경협하고 별 상관이 없지만은 후자는 굉장히 상관이 깊어요. 특히나 비첨단 소비재 중소기업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그런데 이 개성공단 같은 경우가 거기 하나의 비상구가 될 수 있고 네네. 또 대기업들도 남북 경협을 하게 되면 새로운 투자처나 네. 새로운 이제 사업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경제활력 제고라는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데 문제는 이게 항상 북핵 문제나 남북미 관계의 그러니까 일종의 정치적 변수의 하위 변수이기 때문에 네네. 이게 종속 변수가 돼 있으니까 이 남북 경협이 독자적으로 못 나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저는 오히려 과감하게 일종의 선제적 대응이라는 차원에서 유엔 제재와 직접적 상관이 없는 네. 개성공단이나 금강성공단이나 이런 거 재개를 선언하고 남북 경협을 통해서 뭔가 우리 경제 활력
경제에 활력을 네. 제고하겠다라는 좀 적극적인 대응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이게 지금 북한이 사실은 손발이 잘 안 맞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얘기 하고 보면. 있는데 다음날 네. 미사일 쏘고 이러면은 네. 사실은 뭐 우리 여론도 나빠지고 정부 입지도 축소되고 경협이나 이런 거는 뭐 저런 상대하고 어떻게 하냐 네, 네.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평화로 가는 긴 로드맵 측면에서 봤을 때 경제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지렛대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을 좀 적극적으로 사고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금강산 그 관광과 개성공단이 뭐 그 중단된 거는 이유는 물론 분명히 다르긴 하지만 어찌됐든 박원석 의원의 어떤 제안에 대해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뭐 아까 그 대통령이 이제 남북 경협 말씀하신 네네. 거나 지금 이제 박원석 의장이 말씀하신 뭐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네. 둘 다 굉장히 희망 고문이다. 희망 고문. 예, 네. 그러니까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성공단을 열고 싶어도 네. 결국은 미국과의 협의가 돼야 되고 그렇겠죠. 예, 네. 미국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불가능한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미국이 그런 부분들을 쉽게 수용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을 쏟아대는 북한에 대해서 네. 과연 경제 제재를 풀어서 네. 북한 경제에 달러를 공급하겠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네. 과연 이 부분이 수용 가능하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받아들이기에는 좀 예, 멀었다. 멀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요즘 뭐 미사일을 워낙 쏴대니까 할 말은 없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건 특별 대표가 어느 정도 그 입구론, 그러니까 비핵화 조치를 어느 정도 취한다면은 연락사무소 등등을 뭐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약간 긍정적인 언급을 했어요. 그런 분위기가 좀 이어진다면은 가능하리라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북미 대화의 모멘텀이 사라지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북한이 무력 도발을 하더라도 상당한 수위 조절을 하고 있어요. 특히 ICBM이라든지 핵실험이라든지 이런 어떤 핵전력을 가지고 네. 도발하는 게 아니고 네. 일종의 이제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단거리 미사일. 사실은 그 단거리 미사일은 대한민국에 더 많습니다. 우리가 네네. 훨씬 더 앞서 있어요. 그 기술은. 네. 때문에 저게 지금 어마어마한 무슨 안보의 위협이 되거나 다시 북한이 핵무장 노선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다. 그렇게 보는 것은 오히려 약간의 좀 호들갑에 가깝다고 보고 네. 네. 그러나 어쨌든 대화를 지속해 나가려면 북한도 저런 태도를 취하면 안 되죠. 안 되죠. 물론 이제 네. 북한 입장에서 보기에는 한미 물론 이제 지휘 통제 훈련이라고 하더라도 연합 군사 훈련을 하는 게 마땅치는 않을 거고 네. 또 F-35 같은 그런 전략 자산이 들어오는 게 싫기는 하겠지만 저렇게 과거와 같은 벼랑 끝 전술 시대에 했던 것과 같은 그런 도발을 계속한다면 이게 계속 그 북미 대화에 관한 여론만 네. 안 좋아지고 악화시키고. 국제사회 여론도 안 좋아지기 때문에 북한도 자중해야 되는 건 분명하고 네. 다만 우리도 이걸 이제 북한이 저렇게 나오니까는 9.19 군사합의 파기하자. 자유한국당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네, 네. 명백히 9.19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에요. 다만 한반도 긴장을 조성 안 하기로 했는데 네. 그걸 이제 긴장을 올리고 있어서 거기에 저촉되는 측면이 있다는 건데 네. 그렇게 파기하자면 지금까지 해왔던 남북관계를 깨자는 얘기죠. 저는 그것도 결코 우리 안보나 또 한반도의 미래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주장이라고 봅니다. 9.19 군사합의 파기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그거는 파기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네. 다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북한이 미국하고 한국하고도 대화를 하면서 계속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뭐 방사포도 굉장히 성능이 좋아졌다라고 네, 네. 스스로 평가를 하고 뭐 당연히 우리는 또 그걸 미사일로까지도 볼 수 있다라는 지금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요격이 불가능한 굉장히 이제 그 궤도를 수정할 수 있는 네, 네, 네. 미사일을 또 개발을 해서 또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북한이 대화 과정에서도 계속적인 무기 개발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 측면에서도 본다면 저는 굉장히 지금 대화의 국면이긴 하지만 대화를 계속 이끌어 가긴 하겠지만 네. 상당히 북한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늦추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은 그 9.19 이제 군사합의의 한 부분은 굉장히 그거는 뭐 대한민국 한반도 평화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성과였거든요. 네. 그 부분을 오히려 지키게 만들려고 계속적인 노력을 해야지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그걸 당장 파괴하겠다고 나선다면 그거는 다시 모든 걸 원점으로 되돌리는 네. 악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발언은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갑자기 이제 북한으로 넘어갔는데 예. 다시 돌아오죠. 지소미아 예.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 이름이 참 깁니다. 이것도 지금 파기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논란이 있습니다. 박원석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네.
북한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를 배제한 거는 이제 안보 협력국으로 한국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선언이기 때문에 네. 우리를 안보 우방국으로 생각하지 않은 나라와 훨씬 더 민감한 군사 정보를 주고받는 게 논리적으로 맞느냐 네, 네, 이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네. 또 하나는 지소미아 그 자체의 효용성입니다. 지금까지 26건의 정보를 주고받았다고 하는데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일본의 정찰 감시 능력을 우리가 좀 과대평가하고 있다. 과장돼 있다.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네. 그거를 이제 발사 단계에서는 우리 정보 자산이 훨씬 더 가깝기 때문에 네네. 먼저 감지를 할 수 있고 네. 이게 이제 비행을 해서 떨어질 때 아마 일본의 이제 정보 자산들이 유용하다고 하는데 네. 우리한테는 없고 일본한테 있는 그 정보 위성만 하더라도 해상도가 굉장히 떨어져서 실질적인 효용성은 없다 이런 의견이 그렇습니까? 있어요. 네, 네. 다만 이제 이걸 맺게 된 것 자체가 미국의 요구였잖아요. 그렇죠. 오바마 그 행정부가. 한미일 네. 삼각 방위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미국이 상당히 압력을 넣었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국내 많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걸 맺었는데 저는 오히려 미국에게 거꾸로 이걸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미일 삼각 이 방위 체제가 그렇게 중요하고 네, 네. 동북아에서 한미일 그 동맹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지금 한일 관계가 이렇게 극도로 경색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왜 손 놓고 있느냐? 그 의무만 부과하고 책임만 네. 부과하고 미국은 리더십이 있는 국가로서 세계 지도국을 자임하면서 왜 아무런 역할을 안 하느냐라고 오히려 강하게 거꾸로 문제 제기해야 될 사안이라고 봐요. 이게 이제 그 논리적으로는 지소미아 파기해도 뭐 무리가 없다라는 게 특히 지금 여당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지소미아에 대해서 언급을 여당 뭐 이해찬 대표나 등등 강하게 하는 이유가 사실은 이제 미국을 향한 얘기다. 어떻게 뭐 중재 내지 개입을 사실상 요구하는 목소리다라고 하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예, 어떻습니까?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현재 일본과의 이 국면에서 미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적인 카드로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충분히 우리는 더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맨 처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파기를 이제 말씀하셨던 게 이제 심상정 대표께서 그렇죠.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리고 이제 정부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네. 이게 그 영수회담 때 나온 얘기인데 네네. 벌써 뭐 한 달 정도 넘게 된 네.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계속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라는 전략적 모호성을 계속 가지고 가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카드로서 이제 정부가 미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카드로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는 이게 8월 24일인가요? 아무튼 네네. 좀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까지 최대한 신중한 검토라는 정부의 입장을 유지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근데 기본적으로 그럼 활용해야 파기를 된다.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신가요? 세배의 개인은 어떻습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박원석 의원님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과연 이게 우리 한국 정부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네. 이에 대해서는 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박원석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국 정부에는 실효성이 없더라라는 네네. 이제 의견도 있지만 네. 또 반대로 그렇지 않은 의견도 있고 결국 이거를 판단하는 거는 정부가 판단할 수 있을 그래야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미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카드로 계속 활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하나 이거는 굉장한 제안 같아요. 정의당에서 네. 1965년 한일 협정 체제를 청산하는 위원회를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네.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네. 새로운 한일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고요. 네, 네. 그러니까 1965년에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이라는 게 일본과 우리의 국력이 대등한 조건에서 맺어진 협정이 아닙니다. 아니었죠. 그렇다 보니까 네. 굉장히 불평등한 협정이고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나라가 정상이 아닌 상태에서 맺었던 협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의 이제 국력이나 국위도 달라졌고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도 달라졌습니다. 네. 더 이상 그 냉전과 또 하나의 이제 뭐 전후라고 할 수 있는 정전 한반도 네네. 이 두 가지 질서가 뭔가 이게 이제 변화의 길목에 서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새로운 한반도 체제에 맞는 새로운 한일 관계가 필요하고 네. 결국 일본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한일 기본조약 해석에 있어서 네네. 일본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어떻게 볼 거냐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식민지 지배는 불법이라고 보고 네. 일본은 불법이 아니라고 보고 인정을 안 하고 있죠. 그러나 네. 어쨌든 한일 시민사회의 집요한 노력에 의해서 과거에 고노다마라든지 무라야마 다마라든지 또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라든지 네, 네. 뭔가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또 사과와 그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우회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네. 의미 있는 메시지들이 나왔다는 거죠. 네. 이걸 더 진전시켜서 이 한일 관계를 제도화하는 새로운 네. 문서를 만들어내고 그거를 한일 간에 선언을 하고 더 나아가서 지금 북한과 일본 간에도 수교가 논의가 되고 있는데 네. 북일 간에도 그런 어떤 기조 위에서 그 관계 맺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 이 그러니까 남북일 공동선언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건 저는 새로운 동북아 질서를 만드는 초석이 되고 네. 그에 기초한 이제 새로운 한일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죠. 그렇기 네. 때문에 대통령 산하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런 문제들을 좀 검토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자라는 네. 게 저희 제안입니다. 최비 의원님 20초 남았어요. 네, 어떤 의견이신가요? 굉장히 저는 건설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도 일본이 그렇게 사과를 한 경험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은 그때 어떤 그 정부의 성향에 따라서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 정권에 따라서 바뀌지 않게끔 네. 이제는 명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생각하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뭐 민관정 협의회에서라도 또 같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 그리고 최입의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